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머신러닝 기법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줄여서 그냥 SVM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SVM의 정의가 뭘까요? SVM이란 경계선 혹은 경계 영역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사례를 선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계선이면 일직선이고 경계 영역이면 이와 같은 네모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이 이렇게 된다든지 네모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구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KNN처럼 클래스 변수가 있는 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계선이나 경계 영역을 우리는 초평면, 영어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네모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례들과 동그라미 형태를 띠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이니까 경계선을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요 파란색 네모와 요 노란색 동그라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를 기준으로 구분하더라도 네모와 동그라미는 깔끔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모는 이렇게 묶이고 동그라미는 또 이렇게 묶입니다. C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동그라미는 이렇게 묶이고 또 네모는 이렇게 묶입니다. 자, B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네모와 동그라미는 깔끔하게 잘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경계선으로 하든 B를 경계선으로 하든 C를 경계선으로 하든 모두 네모와 동그라미를 잘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초평면이 하이퍼플레인이 A이거나 C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A라고 해봅시다. A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요 네모와 요 동그라미, 파란색 네모와 노란색 동그라미를 함께 고려해 봅시다. 자, A가 돼버리면 요 A가 되면 파란색 네모는 오분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A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네모로 위쪽은 동그라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C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C를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은 동그라미, 왼쪽은 네모가 되는데 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역시 오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A나 C를 하이퍼플레인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분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B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B는 오른쪽 상단은 동그라미, 왼쪽 하단은 네모인데 요 파란색 네모는 네모로, 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잘 분류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B가 가장 적합한 하이퍼플레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뒤에서 또 우리가 다른 식으로 풀어낼 텐데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A와 C 그리고 B, A, C와 B를 그냥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걸 지워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A는 어떻습니까? 요런 케이스에 너무 지금 혹은 요런 케이스에 너무 지금 가까이 있죠.
C는 어떻습니까? C는 마찬가지로 뭐 요런 케이스, 요 지금 요 네모하고 동그라미 빼고 요 파란색 네모하고 노란색 동그라미 빼고 생각해 봅시다. C 역시도 요런 케이스와 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죠? 반면에 B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케이스가 요 네모, 1번 네모하고 뭐 2번 동그라미 정도인데, 그죠? 요 거리가 어때요? 요 거리가 요 A나 A가 1과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요 2와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데 B가 하이퍼플레인 때는 A나 C가 하이퍼플레인 때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케이스 사례와의 거리가 좀 더 넉넉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은 가장 가까운 사례로부터 좀 넉넉하게 떨어져 있어야 오분류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하이퍼플레인이 좋은 하이퍼플레인입니다. 결국 서포트 벡터 머신은 물론 수학적인 증명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뭐 그걸 여기서 설명드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과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드리는데 결국 서포트 벡터 머신은 A나 C 같은 하이퍼플레인이 아니라 B와 같은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B와 같은 하이퍼플레인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례로부터 적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이런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진이고 서포트 벡터입니다. 벡터. 자, 그럼 마진은 뭐냐? 마진은 BI1과 이걸 이제 플러스 플레인이라고 해요. BI2 마이너스 플레인인데 이 간의 거리가 돼요. 그러면 B1과 B12 간의 거리, B21과 B22 간의 거리인데 자, B11은 여기 있죠. B12는 여기 있으니까 이 수직거리가 마진이 되는 거예요. B2와는 하이퍼플레인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레인인데 플러스 플레인은 위에 있죠. 자, B2와는 여기 있고 B22는 여기 있는데 이들 간의 수직거리 이게 마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마진 1이라고 하고 이걸 마진 2라고 한다면 마진 1이 마진 2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케이스와의 거리를 최대로 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마진을 최대로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2가 아니라 B1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진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긴 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들과 좀 같이 얘기하면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서포트 벡터는 BI1 혹은 BI2 위에 존재하며 꽁꽁 걸쳐 있으며 딱 붙어 있으며 마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례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B11에 걸쳐 있는 건 뭡니까? 얘죠. B12에 걸쳐 있는 거는 얘죠. 이런 애들이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마진이라는 것은 서포트 벡터와 서포트 벡터 간의 어떻게 보면 거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의 두 가지 종류인 플러스 플레인에 걸쳐 있는 서포트 벡터와 마이너스 플레인에 걸쳐 있는 서포트 벡터 간의 수직의 거리, 수직거리가 되는 거. 뭐 사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같은 위치로 있다면 이게 수직이라면 이 수직거리가 바로 마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서포트 벡터는
마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 사례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마진이 결정됐을 때 마진을 최대로 하는, 마진은 결국 이 수직거리입니다. 수직. 그죠? B11과 B12의 수직거리인데 이 수직거리가 최대로 되게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B21에 대한 서포트 벡터는 얘가 되는 거고 B22에 대한 서포트 벡터는 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포트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고, 서포트 벡터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복수에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뭔지, 그의 목적이 뭔지, 마진과 서포트 벡터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머신러닝에서는 과대적합 문제,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을 해요. KNN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과대적합은 뭐였습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잘 들어맞지만 테스트 데이터셋과 같은 다른 데이터셋에는 KNN 모델이든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잘 부합하지 않을 때, 혹은 애큐러시나 다른 성능 지표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우리가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과소적합 문제는 반대죠. 우리가 모델을 도출한 그 데이터셋인 트레인 데이터셋보다 오히려 검증하려고 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더 잘 부합하면 이것은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SVM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대적합, 과소적합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자, 마진을 너무 줄여서 이상치가 포함되면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B2 하이퍼플레인을 보세요. 마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마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 요런 이상치 혹은 요런 이상치가 지금 동그라미로 네모로 잘 분류가 됐어요. 그죠? 마진을 너무 좁게 하면 오분류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상치까지도 다 끌어안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네모는, 요 네모는 사실은 요 동그라미들과 좀 더 가까워 보이죠? 그죠? 이거나 뭐 이런 것들과 좀 더 가까워서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로 묶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동그라미는 오히려 요런 네모, 요런 네모, 요런 네모와 가까워서 이렇게 네모로 묶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이상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마진을 좁혀버리면 이런 이상치들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상치까지 잘 분류되면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여기에 뭐 또 네모가 있었다. 그러면 이 네모들이 오히려 다른 데이터셋에는 동그라미로 오분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진을 너무 줄이면 이상치까지도 다 정확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대적합, 현재의 데이터셋은 잘 들어맞지만 다른 데이터셋에는 적합하지 않은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상치까지도 정확하게 분류하기보다는 이상치에 대해서는 조금 오분류, 잘못된 분류를 용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네모로, 이 네모는 동그라미로, 비록 본질적 실체는 동그라미고 네모이지만 동그라미를 네모를 동그라미로 오분류를 용인하자. 어떤 경우에? 이상치인 경우에는 오분류를 용인하는 게
이후에 이 모델을 가지고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과대 적합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마진을 너무 극대화한다. 그러면 이상치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마진을 너무 극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B1을 마진을 너무 키웠다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를 네모로, 이 네모를 동그라미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상치를 다 포기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치들이 제법 많이 있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과소적합이 발생해요. 너무 이상치를 포기해버리면 너는 이상치니까 오분류가 돼도 돼. 이렇게 너무 이상치의 오분류를 용인하게 되면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다른 데이터셋에서 그때는 더 잘 들어맞는 이런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적절하게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마진을 너무 줄이는 거나 마진을 너무 극대화하는 건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이상치까지도 다 정확하게 분류한다. 이상치의 오분류를 용인한다. 상반된 개념이죠. 그래서 과대적합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과소적합이 크게 되고 과소적합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과대적합이 커지는 일종의 좀 제로섬 혹은 풍선 누르기 같은 혹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좀 어렵지만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적정 수준에서 이상치의 오분류를 용인해 주는 것. 무조건 오분류를 용인해 준다. 무조건 철저하게 이상치마저도 정확히 분류한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오분류를 용인해 주는 게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오분류를 용인해 주는 게 과대적합도 줄이고 과소적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건 결국은 연구자나 분석가가 경험에 근거해서 혹은 데이터의 성격에 근거해서 그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SVM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요. 사례를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오분류했을 때 비용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를 오분류했을 때 코스트를 뭐 100원이라고 칩시다. 화폐 단위는 아니지만 개당 100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코스트를 10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케이스는 10배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어딘가의 적절한 수준에서 C의 최저값을, 최적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값이 결국은 과대적합도 아니고 과소적합도 아닌 이런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적정선에서 우리가 두 개를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오분류하는 비용 C 중에 최저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C값을 우리가 잘못 분류했을 때 발생한 비용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게 설정하면 혹은 작게 설정하면 각각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보세요. C값이 크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너 오분류하게 되면 벌금 많이 내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분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오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상치마저도 다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또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이 너무 작아지면 어때요? 현재 트레인 데이터셋은 잘 맞을 수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다른 데이터셋은 잘 맞지 않는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분류 비용을 너무 작게 했다. 10원으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야, 너 오분류 해도 괜찮아. 비용 크게 발생하지 않아. 페널티가 크지 않아. 그럼 오분류를 그냥 용인하겠죠. 그럼 어때요? 이상치의 오분류를 용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진을 키우는 거죠. 마진을 키우면 오히려 다른 데이터셋은 잘 맞지만
현재 데이터셋은 잘 맞지 않아서 이게 좀 부적합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역시 이 과대적합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O분류 비용 C라는 걸 우리가 파라미터로 잡아주는데 이 C가 얼마가 되는지는 최적해는 우리가 구할 텐데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구해야만 과대적합을 너무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과소적합을 너무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볼 텐데, 자, 커널 트릭은 말 그대로 트릭이에요. 트릭이 뭡니까? 속임수란 뜻이죠. 자, 우리가 초평면이 경계선, 경계면인데 선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형의 초평면으로 사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선형에 이렇게 선 하나로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분해 보세요. 자, 어떤 경우에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떤 경우에든 오분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롱기튜드니까 경도죠. 레티튜드니까 위도예요. 근데 경도, 위도 두 개의 처음 말고 만약에 우리가 엘티튜드, 고도라는 거를 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 제가 보는 시각처럼 위에서 보면 이 세모들은 고도상 위에 위치하고 동그라미들은 밑에 위치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선을 여기다가 싹 그으면 깔끔하게 세모와 동그라미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2차원을 3차원으로 차원을 하나 높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커널 트릭이에요. 커널 트릭의 목적은 뭐예요, 그럼? 선형의 초평면만으로는 사례들을 분류하는, 구분하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니 뭔가 약간의 트릭을 줘서 우리가 선형으로 구분한 건 맞지만 선형 초평면을 쓰는 건 맞지만 약간의 트릭을 줘서 예를 들면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 혹은 구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커널 트릭이 되겠습니다. 자, 커널 트릭은 매핑 함수 혹은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라는 매핑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 매핑 함수를 쓰게 되면 인풋 스페이스, 원래의 공간에서 피처 스페이스, 좀 더 고차원의 공간으로 사례들을 매핑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었는데 고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매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매핑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 공간에서 새로운 피처,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함수가 매핑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 트릭이라는 건 뭐예요? 매핑 함수를 통해서 사례를 원 공간, 인풋 스페이스에서 피처 스페이스로 새롭게 옮기는 것. 이게 커널 트릭의 정의가 되겠네요. 자, 아래 그림도 그렇죠? 이거 지금 선형으로 지금 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폴리노미얼, 다항 커널 트릭. 우리가 커널 트릭을 4가지 종류를 배울 거예요. 리니어, 폴리노미얼, RBF, 시그모이드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배울 텐데 그 중에 두 번째인 폴리노미얼 커널 트릭을 쓰게 되면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서 피처 스페이스로 고차원의 공간으로 새롭게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선형의 하이퍼 플레인을 통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형으로 된 초평면으로 사례를 구분하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커널 트릭이라는 방법을 쓰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실습은 우리가 KNN에서 썼던 암 진단 데이터 있죠? 이 똑같은 데이터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좀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컴퓨팅 기술이 그렇게 좀 약간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고, 또 결과도 좀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과목에서 배우는 연습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뭐 굉장히 큰 데이터, 또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라면 더 좋겠지만 요 암 진단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하고 전처리하는 건데 KNN의 스텝 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캔서를 구성하고 str 함수, 서머리 함수로 데이터 검토하고 클래스 변수의 척도를 범주형으로 바꿔주고 불필요한 변수 id 제거해주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스케일 함수로 피처들 표준화해주고 새로운 데이터 이름만 캔서 언더바 svm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여기에 저장을 표준화된 결과값들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스텝 2는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건데 역시 KNN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캔서 언더바 svm이라는 이 표준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7대3의 비율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함수를 쓰면 되는데 항상 set.seed 함수를 써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죠. 샘플 함수는 기억하겠지만 추출 대상, 개수,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그다음에 두 개의 집단이니까 각각을 P1, P2의 비율로 0.7, 0.3의 비율로 추출 비율을 이렇게 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뭡니까? 숫자 1이 부여되는 거고 후자는 숫자 2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70% 비율로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게 되고 후자는 30% 비율로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트레인으로 할 거고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훈련, 트레이닝 할 텐데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E107 패키지에 있는 tune.svm 함수를 쓸 거예요. 새로 우리가 처음 쓰는 패키지고 처음 쓰는 함수이죠. 자, 아까 커널 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리니어, 폴리노미얼, 방사기저, 레디얼, 베이스 펑션, RBF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네 가지 커널 트릭을 순차적으로 다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선형 커널 트릭을 쓰는 걸 말씀드릴게요. tune.svm 함수를 쓰게 되고 클래스 변수, 물결, 전체 피처 잡아주시고 이러면 다이어고노시스, 물결, 점, 그 다음에 쉼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트레인이 되겠죠. 트레인 데이터 셋이니까 그 다음에 커널 이퀄 다운표 안에 선형 커널 트릭이니까 리니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가 있잖아요. 코스트. 요 코스트는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코스트는 C, 0, 1, 2.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게 가장 좋은지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에 아까 사례 오분류 비용 이 코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최적의 코스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적의 코스트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tune.svm 함수도 set seed 함수로 결과를 고정해 주기 위해서
set C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tune.svm 함수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KNN에서 배웠던 tenfold 교차 검증 방식으로 실행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tune.svm에서 리니어 커널 트릭을 써서 그 결과를 linear.svm이라는 리스트로 만들어준데 이것을 서머리 함수를 가지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 최적의 코스트가 얼마이고 이때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달러 베스트 모델, linear.svm 달러 베스트 모델은 뭐냐면 linear.svm이 리스트라고 했었잖아요. 거기 있는 베스트 모델에는 변수인데 이게 정말 최적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svm 최적의 모델. 자, 근데 여기에 최적의 코스트, 이 서머리 함수 썼을 때와 동일하게 최적의 코스트와 서포트 벡터가 지금 몇 개인지를 그 개수까지도 함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스텝 4는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딕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프리딕트 함수를 써가지고 자, 보세요. linear.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 cancer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 이걸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그 예측 결과는 테스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측 결과잖아요. 예측값. 이 예측값하고 다이아고노시스 변수의 실제 값을 서로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통해서 비교해주면 애큐러시 값과 카파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성능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능이 너무 올라서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커널 트릭을 또 쓸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커널 트릭을 쓰게 되면 스텝 3와 스텝 4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커널 트릭으로 한번 스텝 3, 4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널 트릭으로 스텝 3, 4 또 한 번 그 다음에 RBF 커널 트릭으로 스텝 3, 4를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그모이드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스텝 3와 스텝 4를 또 한 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커널 트릭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폴리노미얼 다항 커널 트릭을 쓸 텐데 다른 거 다 동일하고 자, 커널 이퀄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 이 결과는 poly.svm이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저장을 해줄 거고 자, 여기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죠. 디그리, 감마, 코프, 코스트. 코스트만 우리가 봤죠. 그럼 나머지 디그리, 감마, 코프는 뭘 뜻할까요? 바로 디그리는 폴리노미얼이니까 다항이잖아요. 다항. 다항식의 차수예요. 뭐 x가 세제곱하면 차수는 3.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차수는 보통 2에서 5까지로 후보군을 우리가 주게 되고 감마가 커지면 초평면이 복잡해져요. 왼쪽 그림은 감마가 0.1이고 오른쪽 그림은 감마가 10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확연하게 왼쪽보다 오른쪽에 초평면이 지금 어떻습니까? 막 꾸불꾸불하게 복잡해졌죠. 이런 경우는 이것이 현존하는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잘 적용되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잘 적용이 되기 어려운 그런 과대적합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 값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데 최적의 감마 값은 우리에게 찾아줄 거예요. 코프 제로는 커널 계수인데 역시 감마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가 많잖아요. 디그리 있고 감마 있고 코프 제로 있고 코스트 있고
앞에 리니어에서는 코스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코스트. 그죠? 코스트. 네. 코스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4개나 된 거죠. 디그리, 감마, 코프, 코스트. 그래서 요 다양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혹은 적절한 후보군들을 제시하는 게 그게 관건이다 라는 거고, 여기 그림처럼 리니어는 말 그대로 리니어인 거고 폴리노미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스텝 4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이번엔 레이디얼이라는 커널 트릭을 반복하고 여기는 감마 파라미터와 코스트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라는 커널 트릭을 이용하는데 감마 파라미터, 코프 제로 파라미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디알 방사형 커널은 가우시안 커널이라고도 부르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데 사례를 무한 차원으로 그냥 매핑해 버리는 거예요. 커널 트릭은 뭡니까? 매핑 함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 보내는 건데 이 레이디알이라는 커널 트릭은 아예 무한 차원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매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시그모이드는 그 함수 대체제인 쌍곡선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널 트릭을 혹은 새로운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이런 걸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까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리니어, 폴리노미얼, RBF,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텝 3, 스텝 4를 반복한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 말은 애큐러시와 카파가 가장 큰 그러한 커널 트릭에 기반한 SVM 모델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테스트 데이터셋을 적용한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그걸 대상으로 리니어, 폴리노미얼, 레이디알, 시그모이드 이 4가지 커널 트릭에 근거한 SVM 방법론이 SVM 모델이 어떤 것에 있어서 애큐러시와 카파 가장 크냐? 그러면 예를 들면 리니어가 애큐러시와 카파 가장 컸다 그러면 리니어 커널 트릭에 기반한 SVM 모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RBF는 이렇게 돼 있죠. 예, 마치 아메바처럼 이런 식의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 만약에 리니어가 선정됐다. 그러면 리니어에도 코스트와 같은 파라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장 많이 쓰는 RBF 이게 채택이 됐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은 감마, 코스트 훨씬까지는 아니네요. 예, 2개 하나 더 많은 거고 폴리노미얼이 제일 많았죠. 폴리노미얼 디그리, 감마, 코에피션트, 코스트까지 4개의 우리가 파라미터인데 그런 파라미터의 값들을 새롭게 다시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여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은 그렇게 성능이 개선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사례에 대해서 클래스 변수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똑같은 데이터셋을 쓰잖아요. 지금 암진단. 그래서 예측된 결과를 우리가 KNN을 이용한 예측 결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NN으로 예측하든 SVM으로 예측하든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 예측 결과를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차이가 난다면 왜 나는지 그 차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SVM이라는 새로운 머신러닝 지도학습 기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했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4가지 커널 트릭에 기반한 SVM 머신러닝 기법을
실습을 통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